안녕하세요. 지혜의 독서입니다. 제가 2, 3년 전에 대형 서점에 갔을 때 일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와 함께 왔었는데 책을 재미있게 보다가 어떤 책 앞에서 어머, 이 책은 제목이 왜 이래? 라는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은 엄마가 날 죽였고 아빠가 날 먹었네 였습니다. 책은 굉장히 귀여운 표지와 함께 그런 제목으로 쓰여 있었는데 그 책은 동화책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유명 작가들이 13개국의 36가지 재미있는 동화들을 모아서 다시 쓴 동화를 엮어서 만든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책 제목은 그 책에 담겨있는 엘리사 너팅의 오빠와 새라는 내용에서 나오는 그 한 구절을 제목으로 한 거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책을 엄마가 아이에게 사줬을 것 같진 않습니다. 동화책이 왜 이렇게 잔인할까요? 이번 지혜의 독서는 동화책입니다. 그림 형제의 동화 전집인데 이 책의 제목은 동화 전집이지만 내용은 마찬가지로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렇게 영상 중간중간에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웰시코기를 키우는데 뛰어놀다가 기분이 좋으면 막 짖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강아지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는데 계속 짖으면 오늘 짖는 소리가 간혹 들리더라도 왜 이렇게 시끄럽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저 집 강아지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잘 놀고 있나 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영상을 찍는데 굉장히 말을 많이 버벅거려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사실은 세 번째 찍는 건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드릴 말씀을 다 타이핑을 하고 이것을 읽기로 했습니다. 계속 그럴 것 같진 않고 제가 동영상을 찍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만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화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용은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외국 동화는 원래 이렇게 무서운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한국 동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콩쥐 팥쥐 이야기를 보면은 새엄마는 의붓딸이지만 팥쥐를 끔찍하게 괴롭히고 나중에 또 결말에 가서는 카타르시스라고 하기에도 무서울 정도로 잔인하게 팥쥐가 온몸에 다 토막이 나서 젓갈로 담궈지고 그래서 엄마에게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동화에는 눈물과 분노 없이 볼 수 없는 각종 학대와 배신과 방치와 복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화가 어린이에게 읽혀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아이에게는 읽히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서두에서 옴기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긍정적이고 즐거운 감정뿐 아니라 남들에 대한 미움, 심지어 부모에 대한 미움, 형제에 대한 시기심을 비롯한 각종 부정적 감정들, 이해할 수 없고 더러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나쁜 아이인가 라는 당혹감까지 느끼게 되는데 동화 속 자신과 같은 아이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재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재정리하고 반성도 하게 되고 희망도 갖게 된다는 거죠. 더러는 스스로 나쁜 것으로 치부해버린 그늘지고 어두운 감정들을 동화를 통해서 가상적으로 발산시킴으로써 무의식 중에 감정의 정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옴기니의 이런 견해를 읽으면서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동화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어른이 되었지만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에는 아직도 상처받은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동화는 이야기 그 자체로 충분히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평균 2-3장이면 하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복잡한 스토리에 머리 쓰면서 읽지 않아도 되고 몇 분 만에 하나의 이야기가 꿀꺽 읽히는 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아직 이 책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거나 간단히 읽을 거리가 고플 때, 그때 홀딱 하나의 이야기를 읽고 싶을 때, 그때마다 아무 데나 펼쳐놓고 읽습니다. 여러 동화책 중에서 제가 그림 형제의 이야기를 고른 것은 그림 형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동화에 그림을 그려서 그림 형제가 아니라 그림은 이 형제의 성입니다. 형은 야코프 그림이고 동생은 비렐름 그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독일 사람으로 독일의 언어학자이자 문헌학자입니다. 동화 외에도 문법책과 역사책을 썼습니다. 오남일녀였던 형제 사이에서 이 둘이 가장 사이가 친밀했습니다. 법률가였던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형제가 10살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법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지도 교수가 법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풍속 등 그리고 그것들에 끼친 민심의 동향을 먼저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형제는 그 말을 새겨듣고 민속, 신화, 동화를 추적하고 모으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수님의 가르침 때문만이 아닌 또 다른 이유들에 의해 더욱 열정을 갖고 파고들게 됩니다. 당시 나폴레옹의 침략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독일 내부에서는 민족적 통합을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민족의 주체성과 정서적 합의를 꾀야 하는데 그림 형제는 그 방법의 일환으로 독일 전통의 민담과 동화, 문헌 속의 이야기들을 모읍니다. 이야기에 민족적 정신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림 형제는 대학 교수까지 되었는데 저술 작업의 전념을 위해 교수직까지 내려놓게 됩니다. 네, 그 결과 저에게는 210가지의 독일 동화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읽어줄 210가지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부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그림 형제 말고 또 다른 동화집들이 있는데 하나는 러시아 미나집이고 이것도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러시아 미나집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200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안나 코올이라는 동화 편집자가 세계 각국에서 내려오는 동화들을 엮어서 만든 책인데 일본 것 또한 거의 10개 가까이 이야기가 있고 중국 것만 해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나라 이야기는 3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좀 많이 아쉬운데 혹시 우리나라 이야기집으로 이렇게 두꺼운 이야기집 모음집이 있는 거를 아시는 분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책 소개를 하면서 동화에 대해서 무서운 면만 앞서서 많이 부각을 했는데 동화 속에는 환상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되게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라서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이야기 자체는 완성도 있는 하나의 소설에 견주었을 때 손색이 전혀 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읽어도 충분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에 빠져보는 건 어떠세요?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렇게 간간히 재미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는 아니지만 있어서 책 읽는 재미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고전적인 그림도 매력 있더라고요.